우리 시대 최고의 이야기꾼입니다. 네, 완전한 행복이라는 신작으로 완전하게 우리 독자들에게 돌아오신 스타 작가 정유정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작가님 세례명이 스텔라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까? 네. 언제부터 신앙 생활을 하신 거죠? 저는 태어나자마자 반강제로. 유아 세례 받으셨군요. 네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정유정 작가 하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번에 신작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얼마 전에 이제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는 신작이 나왔습니다. 얼마 만에 내신 거죠? 2년 만에 나왔어요. 네. 뭐 출간되는 책마다 베스트셀러라고 했고 사실 저도 이제 정유정 작가님 사실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포이에 초대 된 걸 계기로 해서 찾아서 읽어봤는데 저는 그 7년의 밤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3권을 연속으로 읽어서 완전히 정유정 작가님의 팬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 나온 책 굉장히 많이 또 이제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세 정도 찍었어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한 20 몇 세 찍은 것 같은데요. 네. 엄청난 그런 판매. 이번에도 어김없이 공포 스릴러 장르로 돌아오셨는데요. 네네. 신간 제목이 완전한 행복이에요. 근데 정 작가님의 팬들이라면 아무래도 이게 행복과는 좀 거리가 있는 아주 스릴러 이런 장르를 당연히 예상을 할 것 같은데요. 완전한 행복을 이 책에 대한 제목과 또 여러 가지 신간 제목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주세요. 독자분들이 완전한 행복 나오니까 제가 이제 완전한 행복 전에 진이진이라는 이제 성장 소설을 냈어요. 그때 이제 스릴러 팬이셨던 분들은 기다렸는데 성장 소설이 나오니까 약간 앞으로 또 좀 몇 년 더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완전한 행복이라는 제목을 딱 보고 정유정과 완전한 행복은 스릴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저는 제가 그 스스로 이렇게 정한 제목이 출판사에서 통과된 적이 별로 없어요. 뭐 7년의 밤 같은 경우는 뭐 해피 버스데이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하고 이 소설 내용과 안 맞는다 그래서 출판사 이제 편집부에서 회의를 거쳐서 제 제목은 이렇게 치우고 새로 제목을 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완전한 행복이 이제 그대로 통과가 되면서 5대5가 됐어요. 이제 제가 지었던 게 5, 이제 통과된 게 그 편집부에서 한 게 5. 그래서 제가 5할 타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행복 읽어봤고요. 완전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 소설의 주인공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행복관을 갖고 완전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뭔가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 요인들을 없애야 돼. 아마 이런 개념으로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설정한 것 같은데 우리 작가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의미로 이 소설의 어떤 행복을 찾아 나가는 어떤 그런 개념을 여기다 담으셨는지. 저는 이런 시대와 어떤 요즘은 SNS 상으로 이렇게 전 세계가 한 번에 다 어떤 시대의 흐름, 뭐 이렇게 사고의 흐름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세계가 하나로 이렇게 네트워크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SNS나 이런 어떤 세계적인 흐름을 가만히 보면 되게 자기의 행복만을 생각하는 그런 게 느껴졌어요. 저는 자기 행복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서 타인의 행복에 대한 책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행복과 타인의 불행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가령
제가 사장님으로 승진을 해요. 그럼 네. 사장님이 되고 싶었던 다른 사람은 불행이죠. 네. 그럴 때는 상대에 대한 어떤 배려심으로 뭐 위로를 한다든가 네. 아무튼 그 배려하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 보는 앞에서 가령 세레모니를 굉장히 네. 격하게 한다든가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자기 위주인 거잖아요. 그런 음. 것들을 보면서 그 타인의 행복, 타인에 대한 어떤 책임과 내 권리 사이에서의 균형추를 좀 잡아보고 싶었어요. 네. 네. 그 어쨌든 주인공이 정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또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었다면 네. 어떤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궁금하신 분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래도 이 책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소개를 하면 최근에 일어났던 어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네. 만들어졌다 이제 그런 것도 살짝 있는데 그 부분 정도는 소개하실 수 있겠죠. 네, 네. 사실 어떤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네.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네. 하나는 어떤 사건이라고 말하면 이제 그 사건을 국민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자체로 스포일러가 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설정 부분들을 몇 가지 가져와서 네. 플롯에다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독자분들이 생각하실 때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네.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네, 근데 그 사람의 맞아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편견을 가져버리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독자적인 서사나 이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건은 아니에요. 네, 네. 네. 굉장히 읽고 싶어지게 만드는 거 요인이기도 하네요. 어떤 사건이 뭐 전 국민이 알 만한 사건인데 그 사건을 네. 알면 안 되고 책을 읽기 위해서는 네. 작가님이 주로 쓰시는 이제 장르가 스릴러다 보니까 주인공과 또 주인공 주변 인물들이 항상 그 어둠과 공포 네. 그 가운데에 서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쓰는 정유정 작가님이 어떤 분이실까 네, 지금 궁금했는데 인터뷰 네. 영상들이나 지금 실제로 만나뵌 이 순간에도 그런데 굉장히 밝으시고 뭔가 네, 로맨틱 에너지가 코미디를 쓰셔야 있으실 될 것 것 같은데. 목소리 톤도 네. 굉장히 그러니까 네. 경쾌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왜 작품에서는 네. 이런 인간 본성에 있는 심연에 있는 어둠, 고통 네. 이런 거에 집중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졌어요. 저는 타고난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저의 성장 배경 이런 것들이 저의 어떤 세계관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타고나기를 제가 기질적으로 어떤 대중이 정서적 방향이 이렇게 딱 정해진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은 너무 착하고 너무 윤리적이고 이런 부분은 잘 맞지가 않는 일단 것 재미가 같아요. 없어요. 네, 네. 일단 재미가 없어서 근데 그걸 재미없어도 네. 굉장히 수준 높게 네. 잘 쓰시는 작가님들이 계세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잘 쓰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어두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인간의 본성은 저는 뭐 성악설이다, 성선설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저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렇게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한쪽에는 굉장히 태양빛이 비치는 황금빛 벌판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 사랑이라든가 헌신이라든가 네. 뭐 희생이라든가 뭐 이상, 배려 이런 것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자리 잡고 있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그 부분만을 거의 대부분 내보이기 네. 때문에 그걸 그 사람의 어떤 인격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반대편에는 정말 누구에게 내보이지 않는 아주 어두운 숲이 그렇죠. 있는데요. 네. 예. 그 안에는 뭐 질투심이라든가 뭐 충동성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내지는 공격성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말썽을 피우는 네. 골칫거리들이 거기에 딱 들어있는, 저는 그거를 야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운명이라는 게 바깥에서 이렇게 휘몰아쳐 들어오는 어떤 힘이잖아요. 네. 이런 힘이 그 사람의 인생으로 뛰어들어왔을 때 이 사람의 어두운 부분에서 이 말썽거리가 되는 뭔가가 탁 튀어나와서 네. 불꽃이 일어나요. 그걸 저는 이제 문학적으로는 점화의 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불이 붙으면 이게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이 어떤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네. 정말 최악의 선택을 하는 그렇죠.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최악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최악의 선택을 해서 정말 벼랑 끝으로 가서 떨어져 버리는가, 아니면 최악의 선택을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최선의 어떤 결과를 남기고 성장을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꾸 그런 이제 이야기를 소환을 하다 보니까 제가 스릴러를 좋아해서 스릴러를 써야겠다, 이게 아니고 그 이야기와 스릴러의 장르가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스릴러 형식이라는 그런 어떤 장르를 가져와서 소설을 쓰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스릴러 자체가 계속 궁금증을 유발하잖아요. 조원인이 뭘까? 누가 범인일까? 저게 어떻게 흘러갈까? 맞아요. 그래서 긴장을 놓지 계속 않고. 긴장을 놓지 않고 그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는 뭐 전공책이라든지 신학 서적을 보면 늘 몇 페이지 읽다 보면 졸려서 막 힘든데, 우리 작가님 소설은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그래서 몇 시간이고 지속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어두움, 그런 어떤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이야기지만 또 거기에는 악인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보니까 또 그런 어떤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연민이나 어떤 정의감이나 이런 걸 놓지 않고 끝끝내 좀 어떤 떨어져가는 또 주인공을 또 구해 주려고 하는,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인물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 소설을 읽으면서 그 나름대로 또 반면교사로 얻는 것도 있고 또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또 그 안에 인물을 통해서 뭔가 또 배우고 저런 모습이 사회 안에 얼마나 또 필요한 그런 존재인가, 어떤 구원의 요소인가,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매력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 소설에는 꼭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제 그게 독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인 거죠. 우리 안에는 이렇게 추악한 면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이렇게 또 존엄한 면도 존재한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는 너무나 분명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독자들을요.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저의 어떤 던져진 문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편이죠. 등단하시기 전에 일반 직장 생활도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간호사였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요. 어떤 생활을 소설가이기 전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도 좀 궁금한데. 예, 저는 직장 생활을 15년 했는데요. 간호사로 한 5년 몇 개월 했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9년 몇 개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5년 조금 넘게 직장 생활하고 작가로서 좀 늦게 출발했어요. 그래서 저가 이제 40이 넘어서 등단을 했는데, 저 이후로는 그래도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작가들이 이제 많이 등단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젊은 작가들이 많이 등단을 하고 그랬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본인 일을 하다가 내가 작가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 이제 글을 써서 등단을 하는 추세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그 간호사로서의 또는 뭐 그 건강 보험 심사 뭐 평가원, 그 경험이 작가로서의 나중에 어떤 글을 쓰는데 어떤 도움이나 역할을 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저는 간호사였던 시절 굉장히 짧은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5년 정도니까 짧은데 거의 대부분을 중환자실에서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간의 그 마지막 모습, 죽음 네.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까 20대 때부터 머릿속이 좀 옛늙은이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의 작가적 어떤 세계관이 그 당시에 좀 많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저는 사실은 인본주의를 지지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인간은 그냥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 하나라는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네.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작가에게 세계관은 거의 전부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것들이 그때 시절에 빚지고 있다라고. 네, 뭐 중환자실에서도 계셨었죠. 네, 그러니까 5년. 네. 어떤 죽음이라든지 저는 사실 피 흘리는 거 이런 것도 사실 잘 좀 못 보는데 간호사들은 늘 그 피 예. 흘리고 막 상처 입고 이런 사람들 만나는데 네. 네, 너무나 익숙하죠. 익숙한 거죠. 예. 작품에서도 맞아요. 많은 사람이 죽더라고요. 네. 그런 면도 있어요. 네. 다른 작가들보다 제가 약간 잔인한 그 네. 묘사를 서슴없이 하는 이유가 네. 그 간호사 시절에 그런 거를 너무 이렇게 그냥 많이. 평상시 일상처럼 봤기 때문에 아 이게 네. 강도가 센가 네. 약한가 그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간호사 시절에 만났던 그런 죽음 중에 가장 뭐 인상적인 그런 장면이나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 중환자실에서. 그러시구나. 그게 이제 가장 잊지 못할 일이고 제 인생에서 좀 사실 치유가 힘든 트라우마예요. 저는 트라우마가 회복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그거를 잊고 묻어두고 또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이걸 내가 극복하고 이겨냈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를 이 나이가 되도록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어머니를 잃었는데 이 나이가 되도록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지금도 예, 그러는 걸 보면 확실하게 그거 상처는 정말 깊은 상처는 잘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아직 부모님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서 작가님이 얼마나 상실감을 느끼셨을지 충분히 공감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저는 친남매 중에 6째여서 늦둥인데다 부모님이 둘 다 연세가 많으시고 해서 어릴 때부터 약간 어머니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공포에 항상 질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행히도 부모님이 지금까지 건강하시긴 한데 작가님이 지금 제 나이 또래 때 어머니를 여의셨다는 게 그리고 같은 일하시는 병동에서 그걸 지켜보시고 해주셨다는 게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버티셨을까? 그 가까이에서 임종을 지켜봐야 맞아요. 하는 것을 그때 어떻게 버티셨는지 그 순간을 어떻게 지나가셨는지 궁금해요. 3년 한 몇 개월을 엄마가 이제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계시다 좀 좋아지면 병동 올라가고 또 병동에서 나빠지면 중환자실 내려오고 이러면서 차근차근 나빠지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가니까 이제 주치의인 저희 이제 내과 과장님이 좀 저한테 이제 각오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헛된 희망을 갖지 말고 엄마를 되도록이면 식구들이 편하게 해줘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도 어떤 기적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알면서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근데 제가 큰딸이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 엄청 저를 강하게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뭐 힘들어도 뭐 힘들어요. 뭐 아파도 아파요. 뭐 이런 말 뭐 못해도 못하겠어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못하겠어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힘들어도 그냥 참고 괜찮아요.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걸 저를 일찍 돌아가시려고 저를 강하게 키웠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근데 그래서 좀 그런 성격으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낙천적이 되는 부분도 있는, 기질적으로 낙천적으로 타고났는지 아무튼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전작 지니에 보면 거기도 이제 작가님 이야기가 좀 있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3일 동안 지금 어머니가 의식도 없고 지금 어디 계신가 그런 얘기를 쓴 게 있는데 그 실제로 그 지니 작품도 어머니의 임종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라고요.
어머니의 죽음이 저에게 너무 큰 트라우마였기 때문에 인생을 지배했어요. 그 죽음이라는 주제가. 그래서 죽음만 생각하면 되게 두렵고 네. 그랬었거든요. 그걸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완화시켜 보고자 그 소설을 쓰면서 정면으로 죽음을 내가 다루고 나면 조금 더 입에 담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그런 네. 소설을 쓰게 된 거죠. 네. 근데 편안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 다른 독자들은 작가님의 그 스릴러를 좋아하는데 사실 진이는 스릴러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그 작품이 좋았고 네. 따뜻하게 다가왔거든요. 네. 사실 제 기대는 그 주인공이 자기를 다시 되찾아서 네. 그 남자 주인공과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그 두 주인공 다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네. 그러면서 어떤 생과 사를 오가는 상황에서도 정말 따뜻한 그런 마음을 남기면서 어떤 서로 공감해주고 서로의 어려움을 내 것으로 삼아주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구나. 사실 네. 이런 걸 느꼈거든요. 네, 진이를 통해서 좀 그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고 또 타인을 구원하고,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삶을 보여주고 삶의 의미를 보여주고, 좀 그런 어려운 작업 대신 또 그렇지만 의미 있는 작업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신부님이 뭐 좋았다고 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 진이의 죽음이 저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더 무의미하지 않고 훨씬 더 이렇게 사람들한테 울림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때 어떤 병원에서의 일들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 이런 것들을 겪으시면서 그때 당시에는 너무 그게 현실이고 고통이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작품화를 하시고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해야겠다라는 용기까지 내시는 게 전 너무 놀라운데 그때 젊으셨던 그때 당시에 작가로서의 꿈이 혹시 한켠에 있으셨던 건지 어떻게 그 시간 동안 작가의 꿈을 키워오셨을까? 그런 질문이 또 생겼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저를 강하게 키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국문과 가는 걸 되게 반대하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국문과 가서 작가가 되면 굶어 죽기 딱을 맞고 뭐 굶어 죽지 않더라도 뭐 알코올 중독 이런 것도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고 막 그래서 그랬는지 저한테 그러니까 평생에 너는 결혼을 안 해도 좋으니까 네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대학을 갔는데 이제 간호대학 졸업하고 간호사로 막 취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원했던 공부, 문학 공부를 해야지 야간에라도 야간대학으로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딸깍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뤄진 거죠. 그래서 엄마가 3년 반 후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한테는 아버지가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자기 아내가 없으면 그 인생을 잘 추스리지 못하는 사람들 있어요. 되게 의지하고 살다가 제 아버지가 그러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아버지도 이제 혼자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도 각오는 했지만 약간 의외로 더 큰 충격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엄마가 몇 년 동안 그렇게 아프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의료보험이 지금처럼 막 이런 개인 뭐 사보험도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놓으면 거의 집안이 좀 풍비박산이 나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저하고 벌어서 빚도 갚아야 하고 또 엄마가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 의식을 잃기 전에 저한테 그 요원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내까지 대학을 좀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셋이거든요. 둘은 이제 대학생이었고 하나가 이제 막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약속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집안의 빚을 갚아야 되고 저는 동생들을 다 가르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대를 홀랑 그렇게 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좀 그때가 고통스러운데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다 자기 인생을 찾아가고 뭐 이런 상황인데 저는 계속 집안에 묶여가지고 그러면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천적인 성격도 한몫한 게 제가 멀리 보지 않아요. 나는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걸까가 아니라 그냥 눈앞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집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힘으로 이겨내면서 이 차가운 물을 건너가야 따뜻한 땅에 도착한다. 그러니까 나는 멀리 볼 거 없다. 그냥 이
지금 당장 동생들 위해서 일 열심히 하고. 빨리 소설가가 됐으면 간호사 수입보다 더 많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만 사면 그때 나는 이제 내 인생 못 살았으니까 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작가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집 사고 나서 진짜로 그만두고 이제 습작을 그제서야 습작을 시작한 거죠. 남편이 지지를 확실하게 해주셨어요? 네, 저 이런 말 하면 맨날 남편 자랑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남편이 고시생 뒷바라지 하듯이 저를 뒷바라지 해줬어요. 6년 동안 제가 계속 실패를 했거든요. 6년 동안 등단하기까지 6년 정도 과정에서 그런 정도로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출근할 때 제가 심부름 해달라고 하는 거 뭐 우체국에 뭐 붙여주고 뭐 사오고 이런 거 쪽지 가지고 나가서 또 들어오고 애 학교에서 부르면 자기가 쫓아가고 저녁에 오면 또 애 목욕시키고 그런 것도 자기가 다 하고 충분히 이제 습작할 수 있는 시간을 혼자 둔 거죠. 그래서 결혼은 잘 했다고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뭔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작가님. 근데 시청자가 웃으시면서 이 모든 말씀하시니까 뭔가 마음이 그 모든 것이 작품에 다 녹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꼭 작가님 책 다 사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초기 작품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이제 뭐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라든지 뭐 내 심장을 쏴라 저는 뭐 읽어보진 않았지만 뭐 내적 성장 소설이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시는데 그 시절에 이렇게 어떤 성장 또 상처 위기 극복하고 치유해가는 그런 이야기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소설을 쓰신 배경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까? 네, 어떤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작가가 되려면 그냥 책을 써서 이렇게 내면 소설 작가에 한해서는 작가가 작가로서 어떤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등단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단편 소설을 쓰는 사람은 이제 신춘문예로 등장을 하면 되는데 저는 장편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문학상을 타야 돼요. 이 문학상을 타서 이제 해야 되는 문학상의 기준이 뭐냐면은 이런 순문학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스릴러를 뽑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릴러를 써서 내가 등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조건에 맞는 소재를 등단하기 위해서 거군요. 소재를 택했는데 그게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닌 게 저 자신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 심장을 쏴라 같은 경우는 정신병원 이야기거든요. 정신병원에 갇힌 두 청년의 이야기인데 이게 고통스러웠던 제 청춘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만 같았던 내 청춘에 대한 은유거든요. 그래서 제일 앞에 쓸 때 그 작가 헌사를 썼는데요. 분투하는 청춘들에게 바친다라는 그거를 썼어요. 그 이유가 제가 그렇게 분투해온 20대를 은유한 소설이기 때문에 저와 똑같은 어떤 환경, 똑같은 처지에 처해 있는 젊은이들에게 좀 위로를 주고 싶었어요. 등을 좀 두들겨 주고 싶었어요. 결국 모든 것은 다 넘어간다. 버텨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썼고 지니지니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어떤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번 모험을 했던 그런 작품이에요. 네. 그 내 심장을 쏴라 저는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서평을 보면은 결국 한쪽은 이렇게 아예 생을 포기하려고 하고 한쪽은 어떻게든 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 두 사람이 서로 거기서 만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세상에서 좀 물러나서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한테 생을 살아볼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주는 소설이다 이렇게 읽었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또 소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로도 나왔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영화 나왔었어요. 네. 영화 나왔었고, 또 7년의 밤도 영화로 나왔고요. 예. 네. 저 호수가 영 기분이 나빠. 거기 보면은 그 스릴러이긴 하지만 액션도 있고 그다음에 복잡한 그 주인공의 어떤 심정을 표현해야 되는 그런 내면 연기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 배우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 이런데